오늘은 스포츠 교육,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누군가를 가르칠 때 평범한 코치랑 위대한 코치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 그 비밀 레시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 비밀 레시피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 영리하게? 네. 체계적인 계획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그리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소통 기술까지 자료 속 이론들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역시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이겠죠. 그렇죠. 계획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성공적인 지도 계획에는 7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나오네요. 네. 수업의 맥락, 목표, 시간 배정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사실 그냥 오늘 뭐 하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예요. 학습 목표요? 네. 자료에서는 목표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일반 목표, 다른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목표죠. 축구 실력 향상 같은 게 일반 목표라면 행동 목표는 뭔가 좀 다른 건가요? 훨씬 구체적이죠. 축구 실력 향상, 이건 너무 막연해서 뭘 해야 할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걸 행동 목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0m 거리에서 움직이는 동료에게 인사이드 패스를 10번 중 8번 정확하게 성공시킨다. 와, 어떠세요? 성공과 실패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죠? 완전히 다르네요. 어떤 조건에서 무슨 행동을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할지가 다 들어있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목표를 짜두면 선수도 코치도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어요. 근데 목표가 너무 빡빡하면 오히려 창의성이나 유연성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약간 로봇처럼 가르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 안에 3가지 영역을 모두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영역이요? 네, 방금 말한 패스 성공률은 신체 기술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패스가 왜 중요한지 전술적으로 이해한다는 지식 영역, 그리고 팀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같은 태도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기술, 머리, 마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입체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자료에 나온 그 시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50분짜리 수업이라도 진짜 배우는 시간은 훨씬 짧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연습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분은 그냥 할당된 시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출석 부르고 이동하고 장비 정리하고 다음 차례 기다리는 관리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랑 똑같네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 끊어놓고 막상 기구 기다리고 물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시간 빼면 순수하게 운동한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수업 내용을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관리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일까?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먼저 설계합니다. 동선을 미리 짜둔다거나? 맞습니다. 장비를 미리 세팅해두는 그런 사소한 차이가 수업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자, 그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이제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자료에 나온 내용 발달 4단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꼭 요리 레시피 같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죠. 첫 단계는 시작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농구 레이업 슛을 배울 거야. 스텝은 1, 2 이렇게요. 네, 그다음이 중요한데 2번째 단계는 확대입니다. 과제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는 거죠. 확대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다른 기술로 넘어가는 과제 간 발달이에요. 예를 들어 배구에서 좀 쉬운 언더핸드 서브를 마스터했다면 더 어려운 오버핸드 서브로 넘어가는 거죠. 기술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다른 하나는 같은 기술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제 내발달입니다. 똑같은 언더핸드 서브라도 처음엔 네트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점점 서비스 라인 쪽으로 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중요하군요. 무작정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줄지 설계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세련, 네 번째가 응용이죠. 맞습니다. 세련은 동작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를 요구하는 거죠. 마지막 응용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실제 경기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기술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바로 이 응용 단계로 건너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개념이 있었어요. 기술을 폐쇄 기능과 개방 기능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네. 처음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통찰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지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폐쇄 기능은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양궁이나 골프 스윙, 볼링 같은 것들이요. 아, 내가 공을 치는 순간 공은 가만히 있고 주변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폐쇄 기능 훈련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완벽한 자세 하나를 수만 번 반복해서 근육에 그냥 각인시키는 거죠. 반면 개방 기능은 정반대입니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술이에요. 축구, 농구, 야구 타격 같은. 맞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치거나 나를 막으러 달려드는 수비수를 피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개방 기능은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요? 완벽한 자세 하나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개방 기능 훈련의 목표는 적응입니다. 적응. 네. 완벽한 패스 동작 하나가 아니라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패스를 조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걸 길러줘야 합니다. 아, 똑같은 스윙이라도 한가운데로 오는 공을 칠 때랑 몸쪽으로 꽉 차게 오는 공을 칠 때의 대처법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와, 이걸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 배웠던 운동 코치님들이 떠오르네요. 어떤 분은 맨날 똑같은 자세만 반복시켰고, 아, 그렇죠. 폐쇄 기능처럼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다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저를 막 괴롭혔는데. 그게 바로 개방 기능 훈련인 거죠. 맞아요. 그게 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스포츠 안에서도 두 기능이 섞여 있죠. 오, 농구의 자유투는 폐쇄 기능이지만 수비수를 앞에 두고 쏘는 점프슛은 개방 기능입니다. 지도자는 지금 가르치는 기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훈련 방식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루한 반복 훈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 유형이 나오던데 변형 게임, 리더업 게임, 스크림뮤지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변형 게임의 가장 큰 우산이에요. 가장 큰 우산. 네, 실제 경기 규칙이나 경기장 크기, 인원수 같은 걸 살짝 바꿔서 하는 모든 게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인데 골키퍼 없이 작은 골대에 넣기, 배구인데 네트 높이를 낮춰서 하기 같은 것들이죠. 아하, 실제 경기랑 비슷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규칙을 바꾼 게임이군요. 맞습니다. 그 우산 안에 두 가지 작은 게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리드업 게임인데 이건 특정 기명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 연습이요? 네, 예를 들어 농구에서 드리블 연습을 위해 수비수 한 명을 두고 골대까지 가는 1대1 게임 같은 거죠. 반면 스크리미지는 기능보다는 전술 훈련에 가깝습니다. 아, 전술? 네, 실제 경기처럼 5대5로 편을 나눠서 미니게임을 하면서 이럴 땐 2대1 패스를 써봐 하고 전술을 가르치는 거죠.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변형 게임은 실전처럼 이라는 큰 틀이고 네, 그 안에서 리드업 게임은 부분 연습, 스크리미지는 실전 리허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학습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느낌이죠. 그렇네요. 무작정 자, 게임하자가 아니라 오늘 배울 기능과 전술에 맞춰서 어떤 게임을 디자인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가장 까다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이죠. 아, 그렇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집중 안 하고 떠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료에 나온 심리학적 기법들이 아주 현실적이더군요. 특히 그 프리맥 원리라는 거요. 아,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줄게. 이게 바로 프리맥 원리입니다. 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활동, 즉 게임을 보상으로 사용해서
덜 좋아하는 활동인 숙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네요. 이 외에도 보상과 벌칙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드는 행동 계약이나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줘서 10개 모으면 선물 주는 토큰 시스템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모두 바람직한 행동과 긍정적인 결과를 연결시켜서 행동을 강화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벌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상 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떠들거나 장난친 학생은 수업 끝나고 주어지는 10분의 자유시간을 박탈당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노는 걸 지켜봐야 한다. 이건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지도자의 딜레마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되 벌칙이 너무 과해서 학습자의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유소년 축구팀에서 프림의 권리를 써보려다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왜요? 훈련 열심히 하면 미니게임 시켜줄게 했더니 아이들이 훈련 내내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요만 묻더라고요. 하하. 보상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든 거죠. 아, 원리를 알아도 현실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군요. 맞습니다. 결국 벌을 주는 목적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율과 낙담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잘 타는 것이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이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바르고 다르니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학습자에게 주는 힌트, 즉 단서를 3가지로 나눕니다. 무릎을 더 굽혀처럼 직접 말로 하는 언어적 단서, 네. 말없이 그냥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단서, 그리고 코치가 직접 와서 몸을 잡아주며 자세를 교정해주는 조작 단서가 있죠. 직접 만져서. 네. 학습자의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게 이 3가지를 잘 섞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생각 자체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질문은 아마 지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자료는 질문을 크게 2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회고적, 집중적 질문입니다. 농구 슛할 때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했지? 같은 것들이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확산형 가치적 질문입니다. 확산형 가치적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속공 상황인데 앞에 수비가 1명뿐이라면 3점 슛을 던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돌파하는 게 좋을까? 같은 확산형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전자는 그냥 지식이 암기고 후자는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초대장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상대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 일부러 거친 파울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가치적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술을 넘어 스포츠맨십과 윤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죠. 그렇네요.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을 키워내는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심한 계획, 단계별 훈련 설계, 심리학적 동기부여, 그리고 강력한 질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이, 영어로 transfer라고 하죠. 전이요? 네.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완전히 바른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료에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테니스를 배우면 라켓을 쓴다는 공통점 때문에 배드민턴을 칠 때 도움이 되는 건 긍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오토바이를 더 쉽게 배우는 것과 같네요. 정확합니다. 반면 야구 스윙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골프를 배울 때 자신도 모르게 야구처럼 허리를 돌리는 바람에 스윙이 망가지는 건 부정적 전이라고 하죠. 방해가 되는 거군요. 네, 뇌가 기존에 익숙했던 규칙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란 결국 긍정적 전이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전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겠죠. 바로 안전이죠. 네, 안전. 특히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칠 때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인데 자료에 나온 동료 경고 체계라는 방법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학생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술과 과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세심한 계획부터 전략적인 게임 설계, 동기부여의 심리학, 그리고 올바른 질문의 기술까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원리들이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후배에게 업무를 가르치거나 심지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적인 질문을 넘어서 스포츠맨십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가치적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에 대해 스스로에게 혹은 팀에게 던질 수 있는 가치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어떻게를 넘어서 왜,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가를 묻는 이런 질문은 아마 여러분을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단단한 목적의식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